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15일이었죠. 정부가 정말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떼놨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이 좀 술렁이는 분위기인데요. 네. 핵심만 요약하자면 이제 뭐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도 주요 지역에서 집 사려면 현금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졌고 실거주 요건도 아주 까다로워졌어요. 그렇죠. 소위 갭 투자는 사실상 이제 어렵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큰 변화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당신의 부동산 계획, 뭐 집을 사시든 전월세를 구하시든 여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어쩌면 자금 계획 자체를 완전히 새로 짜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 정부가 10월 15일에 발표한 공식 문서, 또 보도자료 이걸 기본으로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스마트 튜브, 그러니까 스튜팁이죠. 그리고 SBS, 비즈뉴스,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TV, YTN 이런 여러 전문가들 분석이랑 뉴스 보도를 종합해서 당신께서 꼭 아셔야 할 내용만 좀 뽑아보려고 합니다. 네. 결론부터 좀 미리 짚어주신다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금 동원 능력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게 첫 번째고요. 반대로 대출에 많이 의존하시려던 분들께는 제약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성도 좀 커질 수 있다. 이 점도 주목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PB에 와닿는 변화, 역시 규제 지역이 엄청나게 넓어졌다는 거겠죠? 이게 정말 서울 전역이 다 해당되는 건가요? 네, 정부 발표 자료하고 YTN 보도를 종합해 보면요. 기존에 강남 3구랑 용산구, 여기는 이미 묶여 있었잖아요. 그 외에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 전체가 조정 대상 지역이면서 동시에 투기 과열 지구로 10월 16일부터 지정이 됐습니다. 와, 서울 전체군요. 경기도는요? 경기도도 핵심 지역들이 대거 포함됐는데요. 과천, 광명, 성남은 분당, 수정, 중원구 다 포함이고요. 수원도 영통, 장안, 팔달구, 그리고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까지 총 12곳이 새로 지정됐습니다. 이야, 이게 그냥 이름표만 바뀐 게 아니잖아요. 실제 거래에 미치는 영향, 이게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게 아주 핵심인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YTN하고 SBS 비지 보도를 보면요. 방금 말씀드린 서울 전역 25개구 그리고 경기 12개 지역에 아파트, 이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아파트가 한 동이라도 포함된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단지까지요. 아, 연립 다세대까지요? 네, 이런 곳들이 10월 20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토어구역이 되면 집을 산 다음에 2년 동안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하거든요. 2년 실거주요? 그럼 전세 놓고 나중에 들어가는 거 그게 안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흔히 말하는 갭 투자가 원천적으로 이제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지역들에서는요. 와, 2년 실거주라 정말 강력한 조건인데 만약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정부 문서를 보면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고요. 심하면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꼼짝없이 실거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비주택담보대출 LTV도 같이 강화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비주택담보대출 LTV, 즉 담보 인정 비율도 40%로 강화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들이 동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되면서 대출 규제도 바로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 LTV, 이게 확 줄어든다는 게 가장 큰 충격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정부 문서를 보면요. 무주택자나 또는 1주택자인데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이신 분들 기준으로요. 기존에는 비규제 지역 LTV가 70%까지 나왔잖아요. 네, 그랬죠. 이게 이제 일괄적으로 40%로 내려갑니다. 40%요? 와, 네. 물론 뭐 생애 최초 주택 구매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LTV 70%까지는 가능한데 대신 6개월 안에 반드시 전입해야 한다는 의무가 붙습니다. 그렇군요. LTV 말고 또 다른 규제들도 바로 적용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3년으로 늘어나고요. 청약 조건도 강화되고 재건축 조합원 주의 양도 제한 같은 각종 규제들이 즉시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금 조달 계획서랑 증빙서류 제출 의무도 훨씬 강화되고요. LTV 40%. 이게 그럼 실제 당신의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좀 궁금한데요.
아까 YTN 보도에서 동작구 사례를 들었다고 하셨죠. 네, 그 YTN 분석이 좀 흥미로운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 동작구의 평균 시세가 한 13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가 있다고 치면요. 이전 규정대로라면 뭐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LTV 40%가 적용되면 대출 가능액이 한 5억 2천만 원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꽤 차이가 나네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사실 초고가 아파트, 뭐 몇십억 하는 아파트보다 오히려 10억 원대 중저가 아파트를 구매하려던 서민이나 중산층에게 이게 더 큰 타격일 수 있다는 거죠. 당장 필요한 자금 규모가 확 늘어나니까요. 자금 계획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출 규제가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LTV만 줄인 게 아니고 아예 가격대별로 대출 총액 상한선을 뒀다고요? 이건 또 뭔가요? 네, 그 스마트 튜브, 스튜티비의 레오 전문가 분석이랑 정부 문성을 같이 보면요.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 가격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가격별로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일단 15억 원 이하 주택은요, 기존처럼 최대 6억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이건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15억 원을 넘어서 2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4억 원으로 줄어들고요.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최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됩니다. 이것도 10월 16일부터 바로 시행됐습니다. 15억 넘는 집 사려면 이제 정말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겠네요. 이것도 근데 계약 시점에 따라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요? 아, 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10월 15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중요한 건 계약금을 본인 명의 계좌에서 송금까지 완료한 경우 이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 계약금 완납 기준이군요. 네, 하지만 그 이후 계약자부터는 이 새로운 한도가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튜브 분석처럼 결국 현금 동원력이 좀 부족하고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구매자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15억 넘는 집을 좀 보고 계셨던 분들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상황입니다. 반대로 뭐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하겠죠. 정말 대출 문턱이 아주 여러 겹으로 높아지는 느낌입니다. 그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도 금리 하한이 올라갔다는데 이것도 대출 한도에 영향을 주나요? 이름만 들어도 벌써 스트레스인데요. 잘 갚을 수 있을지 이걸 미리 테스트해보는 건데요. 네. 그 테스트의 강도, 그러니까 스트레스 수준을 더 높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동금리 대출 같은 데 적용하는 가산금리, 즉 스트레스 금리의 최저 수준을 기존 1.5%에서 3.0%로 2배 올렸습니다. 이것도 10월 16일부터 바로 시행됐고요. 테스트 강도가 2배로 세졌다는 건 결과적으로 빌릴 수 있는 돈이 더 줄어든다는 의미겠네요. 정확합니다. 개인의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 이게 DSR이잖아요. 이 DSR을 계산할 때 이 강화된 스트레스 금리가 반영되면서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느 정도나 줄어들 수 있나요? 스마트 튜브에서 예를 든 걸 보면요. 이전에는 연봉이 한 9,500만 원 정도면 6억 원 대출이 가능했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제는 연봉이 약 1억 100만 원은 되어야 비슷한 금액을 빌릴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계산에 나옵니다. 이야, 연봉 기준이 꽤 올라가네요. 네, 특히 변동금리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기존의 신용대출 같은 다른 빚이 많은 분들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야, 정말 꼼꼼하게 조이네요. 심지어 1주택자가 전세대출 받을 때도 DSR을 본다고요? 이건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이건 10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조치인데요. 1주택자가 현재 집이 어디 있든 그건 상관없고요. 새로 수도권이나 이번에 지정된 규제 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그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액도 DSR 계산에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아, 전세대출 이자까지 DSR에 넣는다. 네. 스마트 튜브 분석에 따르면 기존의 뭐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같은 빚이 전혀 없는 1주택자라면 사실 큰 영향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빚이 있는 1주택자라면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SBS 비즈 분석처럼 이게 당장 시장 전체를 막 흔들 정도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약간 정부가 앞으로 무주택자나 아니면 지방으로까지 이 DSR 규제를 확대할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좀 열어둔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겠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적용하는 위헌가중치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높이는 조치를 좀 앞당겨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위험가중치요?
그게 뭔가요? 정부 문서랑 스마트 튜브 설명을 종합하면 은행 입장에서 보면 주담대가 예전보다 더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대출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위험 가중치를 기존 15%에서 20%로 높이는데 이걸 원래 2026년 4월에 하려던 걸 1월 1일로 앞당겨서 시행합니다. 은행 입장에서 부담스러워지면 결국 대출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거나 아니면 금리를 쉽게 내리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TV 채널 분석처럼 혹시 기준금리가 내려가더라도 당신이 실제 체감하는 대출금리는 별로 안 떨어지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금리는 내리는데 대출 받기는 더 어려운 이른바 착시 인하 현상 같은 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은행 전체의 대출 공급 여력, 그러니까 총량 자체를 줄어들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고요. 네. 자, 규제 지역 확대, 그리고 대출 전방위 조이기. 이거 말고 세금 이야기도 나왔죠. 구체적인 안은 없었지만 어떤 방향을 제시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부가 보유세,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랑 재산세죠. 그리고 거래세, 양도소득세랑 취득세, 이걸 다 아우르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하고 시기는 시장 상황이나 과세 형평성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후에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SBS 비즈나 YTN의 전문가들은 이 합리화 방향을 대략 어떻게 예측하고 있나요? 대체적으로는 보유세 부담은 좀 늘리고 거래세 부담은 낮추는 방향을 점치는 것 같습니다. 아,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내리고. 네, 예를 들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세금 매기는 기준 금액 비율인데 이걸 높이면 당연히 세금이 늘어납니다. 이런 걸 조정해서 보유세 부담은 높이고 반면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거나 좀 완화해서 매물이 좀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죠. 네. 근데 세금 문제는 워낙 민감하고 정치적인 부담도 크니까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거래 질서를 잡겠다는 의지도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소위 가격 띄우기, 그러니까 허위로 높은 가격에 신고했다가 슬그머니 취소하는 이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요. 국토부, 국세청, 금융위, 경찰청 등 관련 부처가 총동원돼서 기획조사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YTN의 고도를 보니까 특히 강남 3구랑 용산, 한강변 같은 고가주택 자금 출처 조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초고가 주택 취득이나 증여거래 검증, 또 시세 조작이 의심되는 중개업소 점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 임광현 국세청 전이 시장 안정될 때까지 자금 출처 조사 건수랑 대상을 전면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는 YTN 보도도 있었죠. 심지어 총리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까지 새로 만든다고 하니 이 거래 투명성을 높이려는 의지가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네, 그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기존에는 각 부처별로 좀 흩어져서 대응했다면 앞으로는 이 감독기구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필요하면 직접 수행까지 할 수 있게 하려는 겁니다. 부동산 관련 범죄가 점점 고도화되니까 여기에 대응하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자, 정말 숨가쁘게 바뀐 내용들을 쭉 짚어봤습니다. 규제 지역 확대, 대출 옥죄기, 세금 개편 가능성, 불법행위 단속 강화까지 정말 총력전이라는 느낌인데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당신께서도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이죠. 그래서 집값은 잡힐까? 입니다. 정부의 의도는 분명 시장 과열을 조기에 잡겠다는 건데 시장 반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시장의 반응은 좀 복잡합니다. SBS 비즈나 YTN 분석을 보면 사실 과거 정부, 특히 문재인 정부 때 강력한 규제를 이미 겪어본 시장 참여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학습 효과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규제에도 결국 오를 것은 오른다. 특히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더 강해질 거다. 이런 시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도 자금력 있는 수요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진입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그래도 단기적인 효과는 좀 있지 않을까요? 거래량이 줄고 상승세가 좀 꺾일 거라는 데는 의견이 모이는 것 같던데요. 네, SBS의 비즈 분석 등을 보면 대체로 단기적으로는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가격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주택 시장의 위축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하지만 이제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리는 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역시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 많죠?
그렇습니다. SBS 비즈 등 다수의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가격 상승 압력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규제가 재건축 같은 걸 위축시켜서 공급을 더 줄이고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는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고요. 네, 지역별 차이도 예상되는데요. 아까 SBS 비즈에서 규제에서 빠진 구리나 남양주, 일산 같은 인접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 효과 가능성도 언급했다고 하셨고, 또 앞서 말했듯이 LTV 규제 강화가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저가 지역 실수요자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월세 시장에 미칠 파장,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실거주 의무가 생기면 집주인이 전세를 놓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또 1주택자 전세 대출에 DSR 적용하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SBS 비즈나 김광석 TV 분석처럼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화는 더 가속화될 수 있다. 결국 당신과 같은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정책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평가도 많아요. 스마트 튜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죠? 네, 규제의 내용이나 방식 면에서 유사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SBS 비즈 분석처럼 그때와 지금은 시장 환경이 좀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당시는 초저금리 시대였지만 지금은 고금리가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또 앞으로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는 어쩌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규제의 효과가 과거와 똑같이 나타나리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말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네요. 자, 그럼 이 복잡하고 강력한 규제 환경 속에서 당신께서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좀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해야 할 선택들 두 주입니다. 첫째, 자금 계획을 정말 보수적으로 다시 짜셔야 합니다. 강화된 LTV 40% 규정, 주택 가격대별 대출한도 6억, 4억, 2억, 그리고 높아진 스트레스 DSR 3.0%까지 이걸 모두 감안해서 당신이 실제로 빌릴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냉정하게 재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네, 맞아요. 둘째는 실거주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획에 반영하십시오. 특히 서울 전역이나 지정된 경기 12개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시거나 아파트가 포함된 연립다 세대를 매수하신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2년 실거주 의무가 있다는 점,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정부 문서와 YTN 보도에서 명확히 나온 내용이죠. 셋째, 임차 시장의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십시오. 전세를 구하신다면 매물이 줄어들고 월세로 전환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월세를 구하신다면 주거비 상승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SBS 비즈나 김광석 TV 분석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넷째, 세금 관련 뉴스에 계속 귀를 기울이십시오. 정부가 언급한 세제 합리화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특히 보유세 관련 정책 변화는 당신의 유지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요. 꾸준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부 발표나 SBS 비즈 분석 등을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째, 대안 자금 조달 방법과 기존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 같은 걸 고려할 수도 있지만 이건 역시 다른 규제. 예를 들면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받으면 1년간 규제지역 주택구매 제한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규제에 영향을 받는지 또 은행의 전반적인 대출 태도는 어떤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10월 15일 이전에 계약하셨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 즉 계약서 작성하고 본인 명의로 계약금 완납했는지 이걸 모두 충족했는지 명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스마트 튜브 스튜티비와 정부 문서에서 강조된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하지 말아야 할 선택들, don's입니다. 첫째, 과거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예측하지 마십시오. 예전엔 이 정도 나왔는데 이런 생각은 이제 정말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15억 원 초과 주택이나 이번에 새로 규제 지역이 된 곳을 고려하신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건 모든 출처가 경고하는 바입니다. 둘째, 규제 지역 내에서 갭 투자를 계획하지 마십시오. 서울 전역과 지정된 경기 12개 지역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2년 실거주 의무 때문에 갭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정부 문서와 SBS 비즈 분석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셋째,
기존에 가지고 있는 빚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새로 대출을 받을 때 특히 1주택자로서 전세 대출을 신청할 경우에요. 기존 부채가 DSR 계산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면 예상보다 대출이 훨씬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의 지적이었죠? 넷째,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편법적인 거래는 절대 시도하지 마십시오. 자금 출처 조사와 불법 행위 단속이 전방위적으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 문서와 YTN 보도에서 그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시장 안정 효과를 넘어서 정말 지속 가능한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아직 좀 불확실해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공급 문제 해결,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 변화가 앞으로의 시장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강력한 규제가 시장을 덮은 환경에서는요, 단순히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변화하는 금융 환경과 정책의 방향을 냉철하게 읽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당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재구성하고 관리할지, 이걸 전략적으로 고민하는 과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변화에 적응하고 자산 가치를 지켜나갈 전략을 세우는 것, 이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